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내년도 2021년도를 염두에 둔 인재 육성 체계 수립과 연관교육계획 수립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HR 에듀센터에서 2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제 지금 한 55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무 마스터 과정 2일짜리 교육 내용의 구성표인데요. 제가 이틀간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 실무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1, 2, 3, 4, 8개의 그 모듈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것, 이걸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전체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차관점만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교육체계 수립하고 내년도 6년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거는 제 블로그에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 여기 보시죠. HR리스트 네이버 가셔서 HR리스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안에 교육체계 수립, 연관교육계획 수립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전략적 교육체계 수립과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포인트, 핵심되는 것만 짚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규모,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가 크든 적든, 그리고 HRD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예 전무하거나 누가 하거나 겸업무하거나 전담하거나 여러 명이서 하거나 조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교육 HRD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 HR 조직에서 HRD에 관련돼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다만 내가 속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 보면은 요구사항은 100이죠. 근데 막상 실무자를 보면은 여건이 안 되는데 기대사항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치는 100이지만 실제 해낼 수 있는 기대하는 바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실제 그 결과물도 적을 겁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규모가 작은 기업은 당연히 HRD 실무 전담자가 아닐 거예요. 겸업무를 하거나, 그죠? 그런데 그들이 수행해낸 기능은, HRD 실무는 사실 HRD 전담 부서에 있는 것과 해야 될 거는 사실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관점에서 HRD 담당자라면, 전담자라면, 또는 뭐 견임을 하든 간에 HRD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인지육성 체계 수립에 관련되는 이야기, 연관교육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외부 도움을 받는다면 컨설팅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HRD 인지육성 체계 수립 또는 뭐 연관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그런 컨설팅을 이제 받는다 치면은, 결국 지금 보시는 요 화면처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나가요. 근데 이거를 회사 내부에 HRD 실무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최상인 거고요. 만약에 혼자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요 흐름대로 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대략 12주, 짧게는 뭐 8주, 이 정도가 물리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얘기는 인터뷰, 설문조사 분석, 그 다음에 어떤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보면은 약 물리적으로 한 10주 이상은 소요되고요. 8주 이상, 그 다음에 한 12 정도까지 적정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든 내부에서 하든 12주 정도의 물량이다. 제가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인지육성 체계 수립을 위해서, 연관교육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이 표를,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도식을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왜 올해 이런 교육을 했을까? 우리 회사는 왜 올해까지 이와 같은 교육제도를 운영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당위성을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교육제도를 우리가 운영했지? 왜 이런 교육을 올해는 했지? 그 근거가 나야 되죠. 근거가 뭡니까? 수많은 교육 중에 왜 하필이면 그 교육들을 했습니까? 수많은 교육 훈련 제도 중에 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근거가 나오려면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서베이를 해봤다.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이와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는 거는 인터뷰도 있고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뭐 관찰도 가능하겠죠. 보편적으로는 인터뷰와 전 직원 대상 또는 뭐 계층별 또는 조직별 이런 인터뷰, 그다음에 임원을 뺀 팀장과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문항을 물어볼 거냐? 인터뷰든 설문조사든. 사실 어떤 문항을 물어볼 것인가가 정해졌다면 이미 그 회사에서 소속된 회사에서 어떤 교육 제도를 할 것인가가 추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서베이는 왜 하느냐? 이미 엄선된 복수의 교육 또는 검토되고 있는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사실은 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령 검토된 교육과정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직무 관련되는 거, 리더들 관련되는 거, 리더십에 대한 거 몇 개가 되겠습니까? 수십 개가 되겠죠. 이거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 먼저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우선순위를 얻을 때는 중요도, 그 다음에 그 교육의 내용, 보통 역량이죠. 그 역량이 우리 구성원들, 리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쉽게 생각하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는 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느끼고 근데 매우 중요한 거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교육의 1순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려보자. 방식을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비 교육들, 그러니까 후보군이 되겠죠. 내년도에 또는 뭐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후보에 속하는, 저는 이제 풀이라 부르는데 한 20여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도출됐냐 이거죠. 뭐에 근거해서? 그게 되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역량 모델에 근거합니다. 모든 임직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역량, 공통 역량이죠. 또는 뭐 기본 역량. 이 속에는 핵심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핵심 가치를 별도로 교육으로 우리가 카테고리 만들어서 떼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핵심 가치는 공통 역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리더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역량도 있죠. 흔히 우리는 리더십 역량을 부릅니다. 근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그러니까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건 공통 역량이 되는 거고요. 부서마다, 팀마다 또는 그 직무마다 공통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역량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역량은 행동에 관련되는 역량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서마다 뭐 적게는 10개 미만, 많게는 10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누적으로 치면 한 20개 대가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에브리바디에 대한 부분, 공통 역량 교육은 보통 6개에서 8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리더십 최소 3개, 많으면 8개 그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테크니컬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건 직무 전문 역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할 때 직무 전문 역량은 사실 배제합니다. 모든 직무에 대한 복수의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의 대상은 공통 역량 또는 직무 기본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 이와 같은 것으로 한정 짓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요, 3년 주기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왜냐하면 3개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좀 쏠 수 있는데 한정이 되고요. 극단적으로 매년 할 경우는 이런 거죠. 후보군에서 배제되었는데 저 하순인데 어느 해는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해마다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이슈를 파악을 해서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는 굳이 서베이를 안 해더라도 이슈를 경영진의 의사결정 받아서 특정한 한 해에 교육과정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한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매해 특정 계층이든 또는 전 직원이든 또는 특정 직무든 또는 리더든 뭔가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는 매년 사업계획 짤 때, 교육훈련 계획 짤 때 추가되는 그 옵션 또는 뭐 그 추가되는 이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의 역량이라는 것이 역량 모델이 정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통 역량 몇 개, 리더십 역량 몇 개, 직무 기본 역량 몇 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가 바로 조직 문화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가치, 그 다음에 리더에게 강조하는 것, 그건 다 조직 문화의 내용이거든요. 이미 회사 창업 이래 또는 현재 CEO가 오신 이래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 그리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한 5년 또는 뭐 10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거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하는 방식, 사고의 방식이 관련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로 엄선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핵심 가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통 역량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공통 역량은 회사의 핵심 가치, 조직 문화 속에서 추론된다.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목표 설정, 평가, 코칭. 이거 플러스 알파. 그건 기업 문화에 따라 달라요. 어느 회사는 솔선수범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성과 관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거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회사의 기업 문화예요. 조직 문화입니다. 따라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은 조직 문화에 근거한다. 직무 기본 역량은 이미 그 회사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얘기는 밸류 체인이 있는 거고요. 밸류 체인이 있다는 것은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기술과 테크니컬의 지식 부분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부분은 행동에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부서 또는 특정한 부서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 기본 역량을 우리가 도출할 때는 팀별, 곧 과장 이상, 아니 SME급,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의 전문가들 한 2명을 추려서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을 합니다. 물론 도출된 그 내용들은 해당 부서장의 컨펌을 받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역량 모델이 정해집니다. 역산하면은 결국 올해 또는 내년에 실시될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 역량 모델에 근거한 거고요. 거기에 한정되는 거고요. 근데 그 역량 모델이라는 것은 회사의 조직 문화에 연관이 된다. 따라서 육성 체계를 수립한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그 대전제 조건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알고 실천해야 될 조직 문화가 뭐냐. 이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 그래야 왜 이 교육해? 왜 이 교육훈련제도 해?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필수 교육훈련 제도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주관 부서 또는 HRD 실무자가 모든 직무를 다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자신의 직무조차도 퍼펙트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물며 타 직무에 대한 것을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어렵죠. 따라서 직접적인 교육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경영진의 이슈예요. 경영진이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해결을 교육적 활동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HRD 담당자한테 요구하겠죠. 근데 그게 직무와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한 공통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이 국한될 수 있어요. 리더십이나 공통 역량 또는 뭐 직무 기본 역량까지는 HRD 담당자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행동에 관련된 역량이니까요. 그런데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라면 그것은 HRD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렵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자. 뭐로? 제도로 접근하자. 현업의 부서장과 현업의 구성원들이 교육의 필요점을 느끼게 하고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자. 아예 신입사원 때부터 직무 그 전문 역량을 습득하게 시키자. 그래서 나온 것이 OJT고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내 강사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에 주자. 외부 교육 필요해? 그럼 가. 교육비 지원제도.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한 기회를 주자. 그게 IDP,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플랜, 이런 제도입니다. OJT, 사내 강사 양성, 사내 강사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IDP,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적인 교육 제도들이에요. 그 저간에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부분을 HRD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게끔 지원해주고 이런 접근을 하려니까 제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성체계를 수립을 염두에 두시면 조직문화 정립부터 검토하셔야 되고 그것을 근거한 역량보들이 나와야 되고 그 역량에 나온 그 복수의 역량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교육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HRD 담당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향상이에요. 그 부분은 교육제도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OJT, 사내강사제도, 사내강사 양성,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 그 다음에 IDP,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제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입 안 하고 있으면 도입을 검토해 보시라. 그런 것들이 좀 문건으로 정리된다면 그게 바로 인재육성 체계 보고서가 되는 거고요. 플랜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한 해에 다 할 수 있느냐? 그 필요한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제도를 안 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또는 뭐 4년 정도 기간을 나눠서 분할하는 거죠. 그럼 특정한 해에는 특정한 교육을 해야 되고 특정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고 특정한 교육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그럼 특정한 해의 것만 추리면 그게 바로 연간 교육계획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해마다 전사 목표와 연관된 경영 이슈 중에 HRD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교육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글로 좀 표현한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간 교육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는 뭐 한 18개의 그 단계를 거치면 된다.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런 주의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의 육성체계 수립 관점에서 연간 교육을 수립을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 체계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정한 한 해의 교육계획 수립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정한 해에 해야 될 부분들, 그것을 정리를 하면 확정을 하면 그게 연간 교육이 돼야 된다. 근데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2021년도 내년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대면 교육을 라이브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녹화된 내용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녹화된 내용이라면 지금 같은 거죠. 온라인 과정을 이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유튜브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라이브예요. 비대면 교육을 라이브로 한다. 저는 역발상으로 대면 교육을 할 때라도
비대면 교육의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참가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쪽의 접근 방법도 먼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재택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4일은 출근, 하루는 뭐 재택근무, 뭐 이런 식의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뭐 3일 출근, 이틀은 뭐 재택. 어쨌거나 비대면 교육을 라이브로 할 경우는 학습 참가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개개인별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물론 웹캠이 있으면 좋고요. 카메라가 있으면. 어쨌건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뭐 집에는 100% PC는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내 자리에 개인의 PC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라이브 되는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 같은 경우 뭐 그 느낌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로 회사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것도 3, 4시간 또는 뭐 하루 종일. 그건 불가하겠죠. 그래서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하는 부분은 교육 참가자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여건이냐, 어떤 인프라 속에 있느냐 부분이 사실은 크게 고려돼야 됩니다. 그 걱정이 없다면 비대면 교육은 수시로 하면 되죠. 물론 비대면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가 비대면 소프트웨어, 툴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교육도 있을 거예요. 특히 직무 전문 역량 관련된 교육은 특정한 밀폐된 공간 내에서 특히 이런 비대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갖춰진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전문 역량은 비대면 교육 라이브로 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교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점을 좀 역발상을 해서 대면 교육이 가능할 때 그 대면 교육을 라이브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뭐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다 끝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할 거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대면 교육을 위주로 가고 보충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할 거냐? 규부 관계, 보완 관계냐 아니면 대등 관계냐 또는 대체할 거냐? 이런 고민은 사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 번쯤 더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대면 교육, 특히 라이브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것도 특정한 방송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 줌, 이것만이 최적이냐? 아니면 라이브지만 그냥 카메라로 송출하는 거. 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촬영되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송출하는 거죠. 그럼 강사가 있는 것은 전자칠판 앞이거나 모니터 앞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교육장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부분은 실질적인 고민거리는요. 어떤 학습 목표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 방법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먼저 고민하실 거는 누굴 대상으로 어떤 목표로 교육을 할 거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가 먼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설명식으로 할 건, 토의 발표할 건, 사례 연구하든, 체험활동하든, 또는 실습을 하든 이런 것이 정해질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영상을,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면 교육으로 할 건지, 비대면 교육도 라이브로 할 건지 아니면 녹화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먼저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교육자료 만드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가장 이데아적인, 가장 이상적인 비대면 교육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1단계는 지금 대면 교육으로 했던 부분이 비대면 교육으로 가능하냐? 가능한 거는 바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이제 학습 목표, 교육의 효과 또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뭔가 미흡한 게 있고 최적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차수가 늘면서 횟수가 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완 충분히 됩니다.
지금 9월에요. 3월 달에 비대면 교육했을 때 두려움과 여건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달라졌습니다. 정보도 오픈되어 있고요. 툴의 사용도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보안적인 교육 활동을 좀 도와주는 보안적인 그런 툴들이 많이 좀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할 거는 비대면 교육 부분과 대면 교육을 믹스하는, 융합하는 이런 부분의 관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집합교육 하더라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때 썼던 툴들을 쓰면은 조금 더 흥미롭고 참여 기반하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즉칙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설문조사, 또 의견 나누는 거, 꼭 화이트보드, 전지, 그 다음에 그 실물, 뭡니까, 그 포스트잇, 이런 걸 안 써도 되는 그런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면 교육이 아예 안 된다. 당연히 비대면으로 가야죠. 이럴 때 고민은 라이브로 꼭 갈 거냐 아니면 녹화로 갈 거냐. 녹화할 경우 줌만 이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영상 촬영, 영상 교육 이런 거로 갈 거냐. 네,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내년도 교육의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관점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인지육성 체계 수립 관점에서 연관교육계획 수립을 좀 보시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널리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